한순간의 엔진 고장이 미 공군 에이스 조종사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20년간 완벽했던 그녀의 삶에 균열이 생긴 충격적인 이유. 하늘 위 음속의 세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한국 땅에서 발견한 순간 300명의 군인들이 경악했습니다. 세계 최강 공군의 여성 파일럿이 전투기보다 놀라운 것을 발견한 비밀. 왜 그녀가 별과 제복을 버렸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아 우드워드 소령이었고 미국 공군에서 F-22 전투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5시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알람 시계가 필요 없었죠. 공군에서 20년을 지내다 보니 몸이 알아서 일어날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제 아파트는 작고 깔끔했습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죠. 옷장에는 군복이 완벽한 줄로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신발들이 마치 군인들처럼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질서를 좋아했어요. 규칙도 좋아했고요. 하늘에서는 규칙이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니까요.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본부에서 온 편지를 열어보고 있었어요. 3번이나 읽어보며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3개월 동안 한국으로 파견되며 한국 조종사들과 함께 훈련을 하게 될 예정이었고 편지에는 박지훈 대위라는 사람이 제 파트너가 될 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 텅 빈 부엌에 대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입 안에서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죠. 상상해보려 했지만 어머니가 예전에 했던 말들만 생각나고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는 습하고 사람도 많고 혼잡할 거야. 저는 혼란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계획을 좋아했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꼼꼼하게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맨 아래에는 군복을 정확히 접어넣고 옆 주머니에는 훈련 매뉴얼을 넣었죠. 양말이 충분한지 확인하며 세어보고 있었습니다. 14켤레. 일주일에 이틀치씩.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우리의 대화는 짧았어요. 내일 한국에 가요 말하고 있었죠. 3개월간 합동훈련 연습이에요. 한국?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멀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심해라. 미국과는 너무 다른 곳이야. 그럴게요 약속했지만 다르다는 것이 저를 약간 두렵게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전투기 조종사였으니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확히 6시에 비행장에 도착해 있었어요. 매튜스 대령, 제 지휘관이 저에게 폴더 하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임무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여기 있소. 그가 말했습니다. 박 대위와 긴밀히 협력하게 될 거요. 그는 그쪽의 최고 조종사 중 한 명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폴더를 받고 있었어요. 네, 대령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소, 우드워드. 자네는 항상 그랬으니까. 그의 말에 저는 조금 더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규칙을 따르고 기대에 부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한국으로 가는 긴 비행 동안 임무 세부 사항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해 상공에서 연습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고 미국과 한국 조종사들이 얼마나 잘 협력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했죠. 제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잠을 자려고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질문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박 대위는 어떤 사람일까? 한국 조종사들이 여성 장교를 존중할까? 그들의 영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이 내 영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작은 비행기 창문으로 태평양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검은색에서 보라색, 분홍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은 제가 항상 집처럼 느꼈던 유일한 곳이었어요. 비행기가 한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하자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제 군복을 매만지며 어깨를 펴고 있었죠. 저는 에밀리아 우드워드 소령이었습니다. 전쟁 지역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했고 적의 포화를 마주한 적도 있었죠. 외국에서 3개월을 보내는 것쯤이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부드럽게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가방을 모으고 출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먼저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따뜻하고 습기가 가득했죠. 애리조나의 건조한 열기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군대 호위병을 찾아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대신 작은 환영 패키지를 들고 있는 파란 군복을 입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우드워드 소령님,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박지훈 대위입니다. 저는 그의 완벽한 영어와 친근한 눈빛을 알아차리며 경례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약간 달라지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강하게 서 있던 댐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긴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박 대위님. 저는 경직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임무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제 완벽하게 정돈된 삶에서는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처음 11일 동안은 제 일상적인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기, 군복 입기, 비행기 점검하기, 임무 수행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자러 가기, 반복하기. 박 대위는 실력 있는 조종사였습니다. 제게 말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저만큼 뛰어났을 거예요. 그는 한국의 F-15K 전투기를 능숙하게 조종하고 있었죠. 우리는 계획대로 연습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12번째 날까지는요. 동해 상공에서 F-22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죠.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박 대위의 편대와 방어 기동 연습을 하는 것. 그때 갑자기 내 조종석이 빨간색으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신호가 번쩍이고 있었어요.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잃기 시작했죠. 이건 오늘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관제탑에 무선 연락을 하고 비상 착륙 옵션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는 바로 앞에 있었어요. 매뉴얼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착륙 지점을 찾으라고요. 그때 박 대위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우드워드 소령님, 그 지역에는 많은 가옥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추락하면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요. 대신 해안 활주로로 저를 따라오세요. 해안 활주로는 더 멀리 있었습니다. 매뉴얼에는 더 멀리 가라고 적혀 있지 않았어요. 매뉴얼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죠. 가장 가까운 육지. 하지만 박 대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제가 잠시 멈추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선택을 했어요. 그를 따라갔습니다. 10분 후, 제 F-22는 작은 섬의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죠. 그리고 어떤 마을도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내리자 박 대위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봤던 작고 공손한 미소가 아니라 안도감을 보여주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저를 믿어주셨군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어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신뢰는 공군 매뉴얼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장교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대위가 걸쭉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한 그릇을 제게 밀어주고 있었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레시피예요. 충격을 받았을 때 좋답니다.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먹고 있었어요. 맛이 진하고 깊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먹던 담백한 음식과는 전혀 달랐죠. 안에서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엔진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박 대위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나누는 기회를 놓친다고요?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 저녁 시간을 즐기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말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보고서를 마치자 박 대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죠. 청바지와 파란색 스웨터. 일하지 않을 때는 저를 지훈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서울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생각은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의 비행 계획을 공부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젯밤의 국 맛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안전하게 활주로로 안내했던 방식도 마찬가지였고요.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가 하루 저녁 전체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저를 지하철에 태웠고 거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죠.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너무 배려심이 깊네요. 놀라서 말하고 있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보다 우리가 먼저라는 걸 배워요. 당신들 방식보다 더 낫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죠. 북초나 옥마을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집들은 오래되고 아름다웠어요. 비행기 날개처럼 하늘을 가리키는 곡선 지붕이 있었죠. 지훈이 우리에게 길거리 음식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녹아내리는 팥이 가득 든 달콤한 호떡이었어요. 해가 지면서 우리는 언덕을 올라가 도시의 불빛이 켜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것과 다르네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예상하셨나요? 지훈이 물었어요. 혼란과 무질서에 대한 생각을 그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지하철을 타고 기지로 돌아가면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느꼈던 균열이 더 넓어져 있었어요. 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매뉴얼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애리조나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있었어요. 떠났을 때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군복은 여전히 완벽한 줄로 걸려 있었고 신발들은 여전히 군인들처럼 줄지어 놓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오전 5시에 일어나기, 비행기 점검하기, 임무 수행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더 길게 느껴지고 하늘은 더 텅 빈 것 같았어요. 매일 밤 핸드폰의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들. 한옥의 곡선 지붕. 식당에서 나란히 앉아 상추에 고기를 싸먹는 법을 가르쳐주던 지훈의 미소. 이 추억들은 베이지색 아파트 벽보다 더 화려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귀국 2주 후 F-22로 훈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붉고 갈색이며 텅 빈 애리조나 사막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았던 푸른 산들을 생각하며 잠시 집중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착륙이 거칠었어요. 위험하진 않았지만 평소처럼 완벽하게 착륙한 것은 아니었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세게 부딪히면서 발목이 삐끗했습니다. 우드워드 소령, 의무실로 보고하세요. 관제탑에서 명령하고 있었어요. 의사는 2주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행은 할 수 없고 그냥 발목에 붕대를 감고 집에 앉아 있어야 했죠. 20년 동안 이틀 이상 비행을 못한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병가 첫날,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계획할 임무도 작성할 보고서도 없었죠. 처음으로 생각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돌그릇에 담긴 국 사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엔진 고장 났을 때 그가 주었던 것과 같은 종류였죠.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이걸 만드셨어요. 소령님을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빨리 나으세요, 소령님.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조종사 우드워드 소령이 아닌 에밀리아라는 사람으로요. 텅 빈 아파트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사진 한 장 없고 어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특별한 국도 없었어요. 그저 깨끗한 표면과 완벽한 질서만 있을 뿐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듯 질문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그날 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공군에 1년간의 휴직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목적 개인 개발.
한국어 학습 및 문화 몰입이라고 타이핑하는 동안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매튜스 대령이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책상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눈썹을 높이 치켜 올리고 있었어요. 우드워드, 20년 동안 자발적인 휴가 하루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1년을 원하다니. 한국이 꽤 인상적이었나 보군. 붕대를 감은 발목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대령님. 그는 잠시 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편하게 하게, 소령. 이 시간은 자네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한 가지 알고 싶은데 돌아올 건가? 군 생활 처음으로 명확한 비행 계획이 없었습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가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모르겠습니다. 대령님,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3주 후 다시 인천공항에 와 있었어요.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진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임무를 위해 온 것도 아니었죠. 이번에는 완벽하게 정돈된 세계의 균열이 생길 때까지 제가 놓치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던 무언가를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제 가방을 들어주는 동안 두려움과 동시에 속에 2배로 날 때보다 더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전투기 조종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교 첫 달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였고 32살인 저는 무척 나이가 많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한글은 24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영어 알파벳과는 전혀 다르게 생겼죠. 처음에는 그저 무작위로 그려진 선과 동그라미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손이 경련을 일으킬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이상한 모양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업 후 지훈이 저를 데리러 왔을 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배운 한국어 단어였죠. 그는 마치 제가 놀라운 일을 해낸 것처럼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발음이 완벽해요. 그가 말했지만 전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가 저를 계속 노력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지우는 저를 그의 가족집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저를 보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씀하셨어요. 너무 말랐어. 지훈이 번역해준 말은 너무 마르셨네요 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도저히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음식을 제 접시에 담아주고 계셨죠. 그의 아버지는 바둑이라는 보드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체스와 비슷했지만 훨씬 더 복잡했어요. 매번 졌지만 아버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6개월 후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어요. 관광객들이 상인들과 대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이었죠.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지만 좋았어요. 또한 독거노인들을 방문하는 봉사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집안일을 도와드렸죠. 한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한국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추억으로 반짝이는 그 눈빛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제 삶과는 너무 달랐어요. 공군에서는 모든 것이 목적과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저 친절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명령 없이도 도와주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나누어주고 있었죠. 선선한 가을날, 지훈이 저를 그의 할머니 마을로 초대했습니다. 김장이라고 불리는 것을 하러 가는 거였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겨울을 위한 김치를 담그는 시간이었죠. 할머니 집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웃들이 돕기 위해 오고 있었어요.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바닥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배추 산더미와 고추장 그릇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배추잎 사이에 매운 양념을 바르는 법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말고 지훈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마치 아기 새를 잡는 것처럼. 고추 때문에 손이 빨갛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닥에 앉아 있어서 등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작업으로 가득 찬 김치 항아리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집에 가져갈 항아리 하나를 주셨어요. 이제 딸이나 다름없구나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우는 번역하면서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공군에서 온 이메일이 핸드폰에 도착했습니다. 현역 복귀 확인 요망. 1년의 휴가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답변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에 처음 왔던 우드워드 소령이었다면 즉시 답장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단지 우드워드 소령만이 아니었어요. 시장에서 돕는 에밀리아였고 외로운 노인들을 방문하는 에밀리아였으며 할머니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는 에밀리아였습니다. 다음 날 지훈에게 이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대신 내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공군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먼저 지훈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저를 서울 외곽의 언덕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푸른 나무들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좁은 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마침내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평평한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로는 온 도시가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할아버지의 땅이에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저에게 물려주셨죠.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리고 있었어요. 새들이 머리 위를 돌고 있었는데 그들의 날개는 비행 중인 제 F-22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투기에서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전경에 가슴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어요. 지훈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열쇠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문을 위한 구식집 열쇠였죠. 이건 그저 상징일 뿐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여기에 집을 짓고 싶어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당신이 함께 지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어요. 손바닥 위에 열쇠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무겁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결정의 무게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남으라고 요청하시는 건가요? 물었습니다. 공군으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의 삶을 그려볼 수 있는지 묻고 있어요. 저와 함께요. 다시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 도시. 수천 년 동안 서 있었던 산들. 여전히 집처럼 느껴지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는 하늘. 20년 전 저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어서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질서와 목적을 원했었죠. 그것들을 얻었지만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빠져 있던 것을 찾았어요. 군대 생활의 완벽한 질서가 아니라 가족 식사의 따뜻한 혼란 속에서요.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집을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에서요. 구름 위로 홀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김치를 담그는 일에서요. 열쇠를 손 안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네,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그려볼 수 있어요. 그날 밤 공군의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글자를 타이핑하는 동안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유일한 삶을 떠나는 것을 후회하게 될까요? 하지만 김치를 담글 때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말고. 마치 아기 새를 잡는 것처럼. 아마도 인생도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잡되 너무 꽉 잡지는 않는 것. 변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 2달 후 지훈과 저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옛 공군 제복과 같은 색의 파란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결혼식을 위해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지훈의 가족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한국계 미국 항공우주회사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미국 기업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한국어 실력은 날마다 좋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지훈을 웃게 만드는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우리 집이 지어지고 있었어요.
침실 창문에서는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파란 리본처럼 보일 예정이었습니다. 정원에서는 채소와 꽃을 기를 계획이었어요.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오늘 아침 여전히 옛 공군 습관대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로 달려가는 대신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오래전 엔진 고장 났을 때 지훈이 제게 건네주었던 그 국을요. 진한 향기가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우는 동안 창밖으로 새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저 위에 속한다고 생각했어요. 구름 속에 홀로. 이제는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여정은 대양을 가로지르는 비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단한 땅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집이 아니라 보금자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요. 전투기 조종석보다 우리 부엌에서 더 큰 행복을 찾았습니다. 맑은 하늘을 날던 제 심장은 이제 서울의 골목길과 가족의 웃음소리로 채워져 있어요. 규칙과 매뉴얼이 아닌 사랑과 따뜻한 된장찌개가 제 삶을 완성시켰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하늘보다 더 넓은 세상은 의외로 아주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뜻밖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